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 후보자 지명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촉하는 변수로 떠올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한편 친박신당 창당을 선언한 홍문종 의원의 행보를 놓고 향후 보수 진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와대의 파격적인 선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고된 파격이었다 얘기도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총평 먼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남았던 네 분 다 훌륭하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자 인선은 추천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검찰총장도 검사인데 검사는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윤석열 검사한테 수사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두 번째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수사도 잘했지만 예. 사실은 국민의 정부 때 현직 치안감을 구속 수사했고 또 참여정부 때는 안희정, 강금원 예. 두 분을 구속 수사했던 장본인도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 외압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년 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 네. 사실은 어지간한 간으로 그러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외압이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압에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검찰총장의 새로운 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 의원님도 총평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는 뭐 워낙 예견된 인사여서 그렇게 예. 파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이 정부 출범하면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될 당시부터 예. 2년 후 차기 총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많았기 때문에 이 인물 자체는 별로 파격은 아닌데 예. 단 그로 인해 한 5기 5개 기수의 검사장들이 대거 그동안의 관행대로라면 이제 옷을 벗게 되는 예.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한 25명 옷을 벗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파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게 쓰는 사람 계속 쓰는 그러니까 여의치 않으면 자리나 역할을 바꿔서라도 계속 쓴다든가 예. 또 그도 여의치 않으면 승진을 시켜서 또 계속 쓴다든가 하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그 5개 기수가 이제 다 옷을 벗게 되는 이 상황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인적 쇄신으로 갈지 아니면 검찰 조직의 오히려 불안정성을 좀 심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예상대로 뭐 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네. 준비했거든요.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묘합니다. 윤석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단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바깥에서 비난하지 말고 국회 복귀해서 검증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의사 일정에 협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뭐 뒤에서 저희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회 복귀한다 이런 얘기는 다시 할 텐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살짝 좀 저희가 유축을 해보면 일단은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 지명 자체에 대해서 이 생각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요새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재발이 저린 사람들의 태도를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 강기정 수석 어느 당을 특별히 지정 안 했는데도 발끈했어요. 예. 정치보복을 당했던 것은 윤석열 검사가 정치보복을 당했습니다. 뭐 정직 1개월 국정감사에 나와서 선서하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정직 1개월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정치보복했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보복당할 것이다 라는 예단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자를 대하고 있는데 요새 많은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옛날에 했던 대로 되돌려받지 않을까 하는 예. 것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깡패짓이죠. 예. 라는 얘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우선 본인이 그렇게 표명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공포에 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만간 국회 선진화법 대상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고 예. 그리고 선처를 바라는 식으로 할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된다면 원칙주의자인데. 원칙대로 수사할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레 지금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의 정치보복 이야기하는 건 재발절인 거다라는 평가신데요. 뭐 재발절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 됐든 야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은 갖게 마련이에요. 예. 저는 그거의 일단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그 총장 발탁 이유를 다들 분석을 이제 적폐청산 계속된다. 네. 그다음에 검찰개혁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발탁 이유를. 근데 이제 적폐청산하고 관련해서는 한국당에서는 그 워낙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있죠. 예. 물론 이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 중에는 꼭 했었어야 될 그런 청산 작업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 굉장히 무리한 일들도 있었어요. 예컨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거 TF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예. 그 실적 경쟁하듯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보복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검찰 개혁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예. 또 볼멘 소리도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이제 그동안의 관행대로라면 한 20명에 25명 정도의 검사장들이 대거 이제 옷을 벗게 네. 되는 상황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이제 그런 인사를 예. 통해서 이 정권이 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정권의 검찰로 이렇게 길들이려는 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심도 야당으로서 자연스러운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실제 의도하는 건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심을 하고요. 예. 지금 현 총장인 문무일 총장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강하게 갖고 반대했습니다. 강하게 이제 반대 의견도 그 명시적으로 예. 표명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네.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예. 그 20명 내지 25명의 검찰 고위직들이잖아요. 예, 예. 나이도 드시고 이런 분들은 대강 문무일 총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을 대거 내보내고 정말 이 정부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수월하게 가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총장을 발탁해서 대거 이 물갈이를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적폐청산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 정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 이 정부도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생겨났을 법한 적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검찰이 앞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칼을 들이대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적폐청산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윤석열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야당의 시선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게 합니다. 예,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뼛속까지 검찰에 대해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이 부분도 문무일 총장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예. 순순히 우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예.
그 정도 강골이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잘된 인사다라는 얘기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방향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총장의 권한 예. 사이에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저는 또 하나 아까부터 우리 진 장관님이 이제 검찰 조직이 너무 파격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예.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기수 이상은 다 옷 벗어야 된다든지. 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의 책임자가 우리도 선거로 뽑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5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다고 6선, 7선 국회의원들이 다 옷 벗고 나가는 거 아닌 것처럼 예. 저는 이번 기회에 그만두실 분들은 그만두시고 그대로 또 남아서 일하실 분들은 일하는 또 그런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상명하복이라 좀 힘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예. 근데 상명하복은 직책에 의한 상명하복이지 기수나 나이에 의한 사실 나이는 뭐 적은 나이가 그럼요. 아닌 거죠.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것도 검찰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좀 깨부술 수 있다. 인습이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게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인습이나 문화로 오랫동안 그게 정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법을 다루는 예. 이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일 보수적인 수밖에 성향이죠.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안정 쪽에 더 방점을 두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습이나 문화가 쉽게 바뀌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저는 늘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예. 검찰의 중립성, 그 정치적인 그 독립 이거라고 보는데 예.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로는 검찰의 중립이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정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래왔죠. 예. 이게 같은 사법시험을 보고 난 사람도 법원으로 이제 판사가 되는 분도 있고 검사로 되는. 근데 검찰 쪽으로 오는 분들은 다 행정부에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과연 우리 검찰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 있을까?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개헌이 될지 모르겠으나 예. 우리가 헌법을 바꾸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도 저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뭐 그냥 얘기하기 좋게 그 정치적인 중립성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제도로 제도적으로 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개헌 조치든 그 제도적인 개혁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는 문무일 총장과 오히려 결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예. 신임 총장이 예. 그거는 후보자 신분이 모르겠습니다. 어제 딱 그 지명되자마자 왜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굉장히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주변 얘기도 듣고 다 좀 조율해서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아직 정말 모르시겠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6년 전 인연 아까 국정원 네, 댓글 사건 네, 수사 당시에 네.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 다시 네, 만났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네, 네. 묘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년 전 광경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요. 예. 상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예.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그렇다.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해 사실상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한 국정감사장에서 셈이죠. 예. 지금도 국회 속기록에 보면 다 그 나오고 화면도 다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껄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쟁점이 돼서 불이 붙을까 또 관심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에 주목을 가장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문회를 벼르고 예. 있을 텐데 아마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적폐청산, 이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과정에 있어서 나타났었던 뭐 무리한 그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아마 모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 공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아까 우리 그 세 가지 발탁 이유로 공정성 얘기를 예, 하셨잖아요. 이제 그 유 의원님께서 아마도 그 공정성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한국당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 윤석열 검찰이 앞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사건 예.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예. 보태면 재산 60억 얘기가 벌써 네. 나옵니다. 예. 근데 저는 6년 전에 정직 1개월 판정을 받을 때 예. 만약에 그때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검사한테 옷을 무슨 벗고 문제가 나왔다. 있었다면 그건 아마 탈탈 털었을 텐데 예. 그때 이미 무슨 사단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6년 전에 검증이 끝났다.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60억이 예. 본인의 예금은 2억이고 예. 뭐 2억 정도야 월급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사업을 하는 부인의 재산으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됐던 그 비상장 주식 문제도 예. 장기 보유 주식이고 시세 차익이 없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60억 재산이라는 그 재산 액수만 가지고 부풀려서 얘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여야 의원들께서 열심히 자료 받아서 검증을 하시겠죠. 예. 60억 재산은 장가를 잘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뭐 그런 대목이긴 한데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거는 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예.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장모하고 관련된 뭐 문제 예. 제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구체화돼서 정말 다시 또, 예. 뭐 개인적인 문제로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후보 본인 예.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처가의 문제라서 어떻게 굴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어쨌든 열리게 되면 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와서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이제 이걸 좀 계기로 국회 돌아가자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좀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동안 뭐 패스트트랙 저 사과해라 뭐 1대5, 1대3 계속 요구 조건을 바꿔가면서 예. 이제 국회 정상화하는 걸 막아왔는데 갑자기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점은 있죠. 그러나 부담은 있을 겁니다.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 국민의 55%가 반대하고 예. 30.9% 정도만 찬성하는 딱 자유한국당 지지층 정도만 이제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걸 보고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개문발차이긴 합니다만 예. 여야 사당이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 이인영 대표가 적절한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예. 못 이기는 채 거기에 합류해서 국회를 이제 여는 수밖에 없다. 적절한 모양새가 참 어려운데요.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다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뭐 빨리 돌아오시기를. 요즘 같은 밥 절대 같이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회는 닫아놓고 청문회만 한다? 이거는 너무 모양이 빠지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나경원 대표가 전략 다각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회 복귀 의사 시사하는 를 거를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 적절하게 명분을 좀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한국당이 공식적인 입장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경제청문회잖아요. 패스트트랙 철회는 아마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걸 한국당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 정도 명분은 좀 그 민주당 쪽에서 한국당에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도 그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셨잖아요. 경제청문회 관련해서. 근데 여론조사 한 건으로 그게 문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한 건으로 국민들 뭐 다수가 반대하고 그 한국당 지지자들만 찬성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경제가 워낙에 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좋아질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이는 게 민주당 쪽으로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결위의 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 누구나 다 불러낼 수 있습니다. 상임위도 또 다 가능하고요. 근데 굳이 저러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국회를 열어서는 불러낼 수 없는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나와라. 경제청문회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불러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 다수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하는 경제청문회다라고 하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도대체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면서 그 속에 무슨 칼날을 숨겨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믿음이 안 갑니다. 저는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시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나 이런 거에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그다음에 해외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하듯이 하시면 저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문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점수 딸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굉장히 우리 정치 문화에서 신선한 어떤 하나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양새로 나오셔야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대통령을 불러내는 모양새를 하겠다는 게 만약에 뜻이라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뭐 상식적인 문제죠. 증인 채택은 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그 나올 수는 없는 일단은 거예요. 경제청문회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 채택 얘기는 아니 근데 기획재정위원회를 열든 그 예결위 뭐 추경 심사하려면 예결위 열어야 되잖아요. 그 회의를 경제청문회 형식으로 그런 것처럼 끌고 가는 것도 또 한국당 실력이겠죠. 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이상 한국당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8인이 보수 분열이니 공천받기 위한 꼼수라느니 차마 옮기기가 민망할 만큼 상스러운 욕설과 저주성 악담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당시 그들이 박 대통령 앞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 기억에 너무도 생생한데 달라진 표정으로 세상 인심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자, 홍문종 의원에 대한 저 발언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친박 신당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영향력은 아마 지금 저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2008년에 있었던 당시 친박연대에 뭐 그 당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아마도 그때 그 성공을 그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때문에 그럴 텐데 저는 그게 다시 올리는 만무하다. 그때랑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다른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홍문종 의원 혼자 탈당하지만 이제 공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으나 그냥 역시 찻잔 속의 태풍 정도
그냥 이삭 죽기 정도 뭐 이 정도지 그 총선에서 무슨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 그 이삭죽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표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이삭마저 아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나 예. 또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중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그 민심 이반 또 불만들이 굉장히 더 그 경제 상황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네. 더 쌓여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총선에 임박해서는 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보수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승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으로 표를 모아주는 네. 이런 식의 투표 행태가 이루어지지 지금 당이 여러 쪼개진다 그래서 쪼개지는 정당에 투표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표가 나뉘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수 유권자들도 지금은 그 이제 정권을 빼앗긴 그런 네. 처지이기 때문에 그 총선 상황이 되면 좀 전략적인 고려, 모여야 된다. 전략적인 투표를 보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히려 분열보다는 보수 통합 쪽으로 더 우위를 두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새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좀 비슷하게 뭐 보시나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뭐 40~50명이 이렇게 갑자기 몰린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옛날에 친박연대하고 다르다는 점은 저도 진수희 장관님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점에 있냐면 이제 집토끼는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중도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강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당의 얼굴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물갈이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 공천의 물갈이 폭이 상당히 크리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죠. 네. 예. 저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삭발하고 막말하는 분들이 다 옛날 친박하는 분들이 이제 친황으로 바꿔 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게 된다 할 경우에 어느 시점인가 이제 판단을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파괴력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만약에 끝까지 독자 정당으로 간다면 패스트트랙에 찬성할 겁니다. 그렇죠. 비례대표 때문에. 그럼- 예,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이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10명이 나가면 20표가 줄어드는 셈인 거죠. 네. 저는 지금 홍문종 의원 머릿속에는 아마 이 계산도 있을 거라는 표저 출하액에 생각이 대한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공천 탈락하느니 예. 나가서 신공화당 몸집을 키워서 막판에 가서 당대당 통합하자 하는 산수도 홍문종 의원 머릿속에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몸값을 높이는 물론 제가 거네요. 그분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태극기 부대 쪽에 발목을 잡기 때문에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자체가 중도 확장 쪽 행보를 하다가 또다시 막말 논란 막말 생겨서 논란 계속 쪽으로 지금 옹호하는 쪽으로 예. 왔다. 이 진동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민의 발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다 계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알아서 모여서 자유한국당에서 나가주는 게 중도 표를 좀 더 흡수하기에는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예. 패스트트랙에서 비례대표로 몇 석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복잡하네요. 수도권 같은 데는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데 예. 그건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좀 딜레마네요. 시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패스트트랙 비례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공천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강하다. 예. 지금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은 그 또 보수 진영의 의원들의 특성상 큰 총선 예. 앞두고 이렇게
나가거나 이동을 할 그런 스타일의 배고픈데.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끝까지 정말 공천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지켜볼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아까 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황교안 대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표 취임하고 한 100일 정도는 예. 어쩌면 허니문 기간이었을 수 있어요. 예. 정치 신인으로서 허니문 기간. 그래서 당내 비판도 별로 안 나오고 그냥 네. 황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들 그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그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인 황교안의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왔다. 이 지금 탈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당내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나오는 비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한성교 사무총장이 네. 그만두셨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네, 예. 그 후임 사무총장을 어떤 인사로 임명할 거냐, 뭐 인사, 당 밖, 당내 비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늘공 출신으로 항상 공무원 조직으로 그냥 상명하복 네. 이렇게 그 일을 해오셨지만 예. 정당 조직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만 물론 그 과정에 수많은 당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예. 소통도 하고 때로는 자기 개인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기도 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요 시점에 딱 와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보는 시선도 예. 계속 몇 년 후에 있을 대선하고 연결지어서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 것인가. 깜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나 기준으로 계속 바라볼 거라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래저래 지금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라와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문종 의원 아까 저희가 잠깐 그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당시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 기억이 생생한데 너무나 달라진 표정으로 세상 인심을 전하는 그들이 그저 놀라웠다. 이건 친박계 의원, 같은 친박계 네. 의원을 좀 겨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나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지 네, 뭐 네.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지 어떤 네, 지금 해석일까요? 뭐 당 혁신 맡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천 칼잡이 노릇을 할지 모르는 신모 의원에 대해서 예. 제발 좀 박근혜 대통령 우리 지역구에 한번 와달라 이렇게 뭐 사정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홍문종 의원을 격려하고 지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사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자기로서 이제 저런 선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뭔가 좀 지진이 나고 있는 것 같다. 미세하지만 저는 한성교 사무총장 그만둔 것도 예. 17대부터 같이 의정활동했지만 건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강 문제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좀 결제 라인에서 좀 소외된다든지 하는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당내에 아까 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밀월 기간이 끝나고 예. 본격적으로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이제 옛날 친박 내에서도 진박이 있고 뭐 멀박이 있고 뭐 이런 박 예. 있었듯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의 권력 투쟁이 여러모로 시작되고 누구는 나가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서 안을 향해서 소리치고 예. 뭐 누구는 또 사무총장을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장제원 의원 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내 비판이 시작될 것이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는 새롭게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뭐 좀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홍문종 의원 편드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예. 남의 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그런 건데. 네. 왜냐하면 뭐 그건 좀 농담 섞어서 제가 드린 예. 말씀이고요. 예. 어쨌든 그것은 보수층 내에서의 균열이다. 균열이다. 균열 현상이
일부는 튕겨져 나가고 일부는 내부에 잔금이 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그게 봅니다. 무슨 의미 있는 균열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되고 사실 지금까지의 한국당이 저는 예. 야당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왜냐하면 여당은 좀 일사불란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자기 개인 의견도 좀 이게 누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야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까지 몇 달 두고 본 이 한국당은 야당으로서의 이 뭐나 다이나미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투톱만 보이는 그런. 예,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뭐 하여튼 지금까지가 정상적이지 않았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당내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야당 또 민주사회에서 이제 야당답다. 예, 정당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당내에 계속 그 엄청 지도부에 많았죠, 비판적인 예. 얘기를 하는 당내 소장 개혁파, 뭐 새정치 수요 모임의 남원정도 있었고요. 예. 또 MB 정부 때는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본 20일이라는 그 모임이 계속 청와대를 향해서 정책 비판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 야당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참 좀 답답하다 전례를 좀 정비하고 있는 거 싶었는데 근데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야당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저의 그 정치 경험에 비춰보면 예. 선거 때는요. 위기의식을 가진 쪽이 선거 결과는 오히려 좋습니다. 좋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당이 지지율 뭐 2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올라왔다고 거기에 만족하면 예. 내년 총선은 폭망할 거고요. 저는 계속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년 총선 공천은 이거 제 개인적인 예. 의견입니다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이 굉장히 힘들었던 예. 그래서 5, 60석, 7, 80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때 한나라당의 공천, 지역구 공천, 비례대표 공천 이 모델을 이 지금 황교안 대표나 이 그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될 공천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을 미리미리 정비했는데 네. 지금 위기의식을 가진 쪽이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뭐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제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이게 체질 개선하는 과정에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뭐 몸이 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저는 지금 그런 과정이고 이 일관성을 가지고 옛날처럼 뭐 재벌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떡고물이 서민층에게까지 간다는 낙수효과 정도로. 낙수 경제론이 아니라 예. 이제 서민들이 구매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 말은 별로 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가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 문제를 놓고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도 과거에는 사실은 전부 다 비대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예. 공천이 낙하산 공천이라든지 개파 공천이라든지 하는 게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해 놓고 이제 6월 말 7월 초까지 전당원 투표하고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서 한 10개월 전에 나중에 가서 딴 얘기 네. 안 나오게끔 예.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은 그런 위기의식의 반영이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그 공정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진희 의원께 한 가지만 딱 더 네. 여쭤보고 싶어서 황교안 대표는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100일이 지나서 분명히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로 누군가 나갈 거 이걸 다 예상을 했을 텐데 네. 이 이후에 어떤 셈법까지도 본인이 지금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 돕고 계신다는 분들을 예. 통해서도 이렇게 제가 분위기를 좀 엿볼까 네. 싶은데 그분들조차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합니다. 예.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공 출신이시고 정치하는 조직에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정당 조직은 무수히 주변의 사람들하고 얘기도 섞고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들으시기는 굉장히 잘 듣는데요. 예. 경청은 하는데 혼자서 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다. 뭐 알게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위기의식을 가진 쪽이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든가 2004년 공천 모델을 한번 예. 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아까 왜 신당 생기고 뭐 이삭 죽기 뭐 예.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과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혁공천 쪽으로 가야만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괜히 이삭 신당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하다 보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결론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